야, 4885. 너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러나 그가 실제로 저지른 만행은 영화에서조차 모두 담을 수 없을 정도였다. 유영철이 약 10개월 동안 살해한 사람 가운데 경찰이 현재까지 시신을 확인한 사람은 21명이지만 유영철은 일관되게 26명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명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사체를 모두 믹서에 갈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노가 극에 달해 여자 얼굴을 난자에 놓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정신병자인가? 일단 유영철 본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한다. 정말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게 정신이 상해서 행했던 일들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 한계에 이르는 증오심과 분노가 폭발하면 악마의 본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그의 심리평가 결과를 본 전문가들도 지각이나 논리적 사고에 문제가 없어 유영철을 정신질환자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인가?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는 정서적 교류가 힘들 정도로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다는 점인데 유영철은 멜로 영화와 시를 좋아하던 감성 소년이었다. 그럼 어쩌다 유영철은 악마가 되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악마의 씨앗을 지니고 있었을까? 아니면 모든 인간에게 잠재적인 악마의 씨앗이 있는 걸까? 유감스럽게도 어쩌다 유영철이 악마가 되었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은 유영철의 경악스러운 살인 자체로 쏠렸다. 언론의 단골로 등장하는 범죄 전문가들의 관점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다. 유영철의 일그러진 심리를 짚어내는 방향으로 관심이 다소 확장되긴 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진 못했다. 그 중에는 유영철이 연쇄살인범이 된 이유를 밝히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전문가도 있긴 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이제 설명을 해야만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취약 요인들이 뭔지를 찾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거지.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자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찾아보고 연구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막겠냐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유영철이 연쇄살인범으로 전락한 이유를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진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분노, 혐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동기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밝힌 것은 부인의 배신이었잖아요. 일방적인 강제 이혼을 당하면서 자기가 살인을 결심했다라고 본인은 밝히고 있는데 정작 원인은 남성성의 어떤 그래, 결핍? 결핍이나 이 무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들에 대한 복수가 또 맞아요.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애 전반에서 본인이 겪었던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이것들을 세상 전반에 걸쳐서 복수해내는 이런 1인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마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일까?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환경적인 결핍이 이런 범죄를 절대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극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데 문제는 그런 종류의 타고난 어떤 특이성을 환경의 결핍이 만약에 있다면, 아주 나쁜 환경들이 있다면, 더군다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다면 상호작용을 해서 더 악화시키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반사회적인 행위밖에는 없는 거예요. 현재 유영철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심리적 특징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그 특징을 유영철의 삶과 연관지어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많은 범죄자의 유년 시절이 그러하듯 유영철의 가정은 가난하고 화목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술과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했고 술이 들어가면 폭력적으로 변하곤 했다. 유영철을 맡았던 사람도 한동안 계속 바뀌었다. 3살부터 5살까지는 전북 고창에서 무당이던 친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6살부터 8살까지는 서울 용산에서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생활했으며 그 이후에는 서울 마포 공덕동에서 어머니와 살았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유영철은 삐뚤어지지 않았다. 일단 결석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다. 생활기록부의 평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불안정한 모습이 엿보이고 그 이후에는 양호하다. 그러다 생명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예술고 진학에 실패하고 기타를 살 돈이 없어 옆집 누나의 기타와 현금 22만 원을 훔치다 소년원에 가는 등 고등학교 진학 무렵부터 여러 시련이 닥쳤지만 21살에 2살 연하인 부인과 가정을 꾸리면서
유영철은 안정을 되찾고 소박한 행복을 꿈꾸게 되었다. 갓난아기인 아들의 옹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엄마와 더티댄싱을 보며 오마이 베이비 나오는 부분을 함께 따라 부르며 춤췄던 생각. 둘만의 첫 여행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담배를 부르던 그때도 오늘따라 유난히 생각나는구나. 그때는 그래 나도 외롭지 않구나.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랬었다. 얼핏 봤을 때는 도무지 악마의 씨앗조차 찾을 수 없는 사람. 멜로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시와 꽃, 음악과 그림을 좋아하며 죽을 고비를 겪어가며 다른 사람을 구한 적도 있다는 사람. 이랬던 사람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시신을 토막내는 악마로 전락한 것이다. 유영철은 이렇게 말한다. 원한이 있어서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썽을 빼앗으려 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라도 제가 밝힌다면 전 사회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어떤 합리화나 정당성으로 포장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럴 기력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왜 수지도 안 맞는 그 짓거리를 마음먹었겠습니까? 이제 그만들 왈가왈부했으면 합니다. 사회에 대한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심리학자들이 밝혀내야 되는 게 있다면 내가 몇 명을 어디다 묻고 어떻게 죽였는지가 아니라 시나 쓰고 그림이나 그리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더구나 유영철을 가까이서 접했던 사람, 그의 삶을 살펴봤던 사람들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꾸 유영철을 사이코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이코가 아니기 때문에 두고두고 연구해봐야 합니다. 한 평범했던 보통 남자가 이토록 잔혹한 연쇄살인 만행을 저지른 이유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 파헤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 제3의 유영철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유영철의 삶과 그 이면을 살펴보고 그가 악마로 전락한 과정을 추적해보겠다.